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77페이지죠. 이 고소의 절차입니다. 첫 번째 고소권자가 나오는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1. 피해자가 생존한 경우죠.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하나 A번이죠. 따라서 이 범죄를 당한 피해자라면 일반적인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고소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유의하실 건 여기서 피해자라고 하면 직접 피해자만을 말하거든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나와 있는데, 와이프가요, 처가 강간 또는 명예훼손을 당했어요. 그러면 강간당하고 명예훼손 당한 사람은 와이프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 속상하다 하더라도 남편은 간접 피해자이지 직접 피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인데, 고소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신이라는 한 개의 몸이라는 얘기죠. 양도할 수 없고 상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소권은 대표적인 일신 전속권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할 수는 없는 거죠. 뭐는요? 고소권 자체는. 자, 근데 그러나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작권이 침해가 됐어요. 그러면 저작권의 침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요 피해자가 뭐가 되는 거죠? 고소권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고소권은 양도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저작권의 양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저작권 등이 양도가 됐고 또 양도된 후에 저작권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양도받은 양수인도 피해자로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고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소권 자체는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이런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양도됐고 또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양수인도 피해자로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 판례도 같은 취지의 판례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번 해가지고 상속되지 않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신 전속권이니까 상속되지 않으니까 부친이 아버지가 고소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요 상속인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고소권이 뭐 되지는 않아요? 상속되지는 않으니까 사망된 후에 상속인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고소를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A, B, C입니다. 자, 첫째,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직접 피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남편과 같은 간접 피해자는 고소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고소권은 일신 전속권이기 때문에 양도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저작권이나 특권권, 상표권과 같은 권리는 양도할 수 있으니까 침해가 계속된다면 양수인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고소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고소하고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아버지의 고소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겁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고소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A,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죠. 다시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 같은 친권자나 후견인은 만약에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 B번인데 언제 이러한 친권이나 후견권이 있어야 되느냐? 법정 대리인 시위는 고소할 당시에 있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때는 이분이 법정 대리인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법정 대리인이 되면 그때 뭐 할 수 있는 거죠? 고소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고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나중에 그 법정 대리권이 소멸되더라도 그 고소는 뭐 한 거죠? 정당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고소권이 있어야 됩니까? 고소할 당시에 고소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번 해가지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225조 1항에서 이 법정 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고유권설과 독립대리권설이 대립되는데 우리 판례는 뭘 취하냐면 고유권설을 취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런 얘기죠. 고유권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권과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뭐죠?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뭐죠? 6개월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피해자는 요 시점에서 알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요 때부터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 뭐 할 수 있는 거죠? 고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법정 대리인은 요 시점에서 알았어요. 그러면 고유권설이란 말은 뭐냐면 피해자의 고소권과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거죠. 고유의 권리라는 얘기죠.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권은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6개월이겠지만 법정 대리인의 고소는 별개의 권리니까 법정 대리인이 안 날로부터 뭐가 되는 거죠? 6개월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피해자를 기준으로 한 고소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 기준으로 한 고소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고소하는 것이 뭐예요? 정당한 것이고요. 또 피해자 본인도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만 이런 취지입니다. 요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대리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도 고소권이 있고 법정 대리인에게도 뭐가 있어요? 고소권이 있고 전혀 별개의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맨 위에 보시면 B 해가지고, 만약에 범죄자가 법정 대리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법정 대리인이 상해를 입혔다 또는 폭행을 했다. 그러면 피해자가 스스로가 고소를 한다는 것은 기대되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법정 대리인도 뭐 할 수 없어요? 고소할 수가 없는 거죠. 고소할 리가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이 B번 피해자의 친족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핵심 판례는 모자관계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머니와 자식 관계는 출생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은 인지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지라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인지를 해야지만 뭐가 생겨요? 부자관계가 생기고 부녀관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에 반해서 모자관계, 모녀관계는 그런 법정 절차 없이 자식이 태어난 순간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호족에 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또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생모는 뭐이게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친권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고소할 수 있다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간통죄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간통죄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한다는 참여에서 어떻게 해요?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피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사망을 했으면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고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고소하느냐? 1. 배우자나 직계, 친족 또는 형제, 자매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고소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하고 나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너무나 수치스럽고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고소하지 못하는 거죠.
이때는 배우자나 직계 친족 또는 형제 자매가 뭐 하게 되는 거죠? 고소하게 되는 거죠. 핵심 판례에 있어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피해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직계 친족이 뭐 할 수 있어요? 고소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의 고소는 뭐 하다는 얘기죠? 적법하다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판례도 한번 읽어보시기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친족 또는 자손. 자, 이건 뭐냐면 사자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자라는 말은 뭐죠? 돌아가신 분이라는 얘기죠. 뭐 가장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뭐 인터넷 사이트나 또는 사진 이런 걸 유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는 누가 하는 거죠? 친족이나 자손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고소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옛날에 그 TV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드라마가 방영이 됐는데 또 징비록인가 임진왜란인가요? 아무튼 거기서 어떤 등장했던 그 어떤 장군분이 뭐 굉장히 왜곡됐다. 또는 그분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누가요? 자손이 고소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언론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지정고소권자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자, 피해자가 고소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배우자나 직계친족이나 형제 자매가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사망하셨고 이분에게 직계 배우자도 없고 직계 친족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으면 누가 고소하느냐? 다시 말하면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죠. 이때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 누가 신청하냐면요. 이해관계인이 신청합니다.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가 없고요. 또 누구에게 신청하냐면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한다. 사법경찰관이 지정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해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죠.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검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가 있는 거죠? 선택권이 있다는 의미고요. 지정해야 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니까 차이점이 있으니까 말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 10일을 뭐 일주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나 그런 거 보면 이걸 날짜를 바꾸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날짜는 잘 안 바꿉니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날짜보다는 우리가 벌보다는 날짜가 나오면 물론 날짜도 어떻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지만 그 앞뒤 문맥이 더 중요하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비해가지고 쪼쪼 내용이 나있죠.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고소의 방법이 나와요. 자, 어떻게 하느냐? 1. 서면 문서로서 할 수도 있고요. 구술 말로로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 하든 서류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데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검사 또는 서법경찰관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와가지고 저놈이 나를 강간했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제 고소를 말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검사, 사법경찰관은 그냥 그걸 듣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고소는 검사나 경찰관에게 하는데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말로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작성해야 돼요?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전화로 얘기했다 또는 전보로 쳤다 또는 팩스를 보냈다 이런 경우에는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효한 고소로 볼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이 만약에 이러한 고소를 받으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에게 뭘 하게 됩니까? 송부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소나 고소의 취소는 꼭 고소권자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시켜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고발은 대리를 통해서 못해요. 고발은. 자, 왜 그러냐면 고소권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가 고발하고 싶어요. 근데 요 개뚱이한테 시켜요. 그러면 저만 할 수 있는 거라면 저를 대리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저도 할 수 있고 개똥이도 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개똥이가 대리할 필요 없는 거죠. 지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발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고소는 대리인이 통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고발은 어떻게 해요?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일단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고소는 민사상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또는 대리라고 표시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대리에서 고소하는 것은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고소권자가 하는 거니까 안날로부터 6월이라는 기산점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요?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그러면 구두로 고소가 있으면 조소가 작성돼야 되는데 반드시 한 독립된 용지에 고소장 또는 조소 뭐 이렇게 작성해야 되느냐? 어떤 서면의 일부분으로서 작성되는 것은 어떨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삼해가지고 반드시 독립된 조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서면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더라도 뭐로서 의의가 있는 거죠? 고소로서 의의가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이제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상대방이 고소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뭐 범죄 사실이 적출됐다. 그거는 법원 판사에게 하는 것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고소가 아닌 거죠. 교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하는 경우. 그러면 누가 신문하고 있는 거죠? 수사기관이 신문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범행을 진술하면서 그 사람 좀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죠?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소 조서가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과정에서 만들어진 서류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적법한 고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수사기관에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되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어요. 이거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고소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대리고소의 경우 그 기산점은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안날로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 동안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고소의 기간이 나오는데 일단 친고죄에서 1번 안날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 뭐는요? 친고죄는 다만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뭐 하게 되는 거죠? 기산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얘기죠. 이분이 요 시점에서 피해를 당했어요. 범죄를 당했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요. 그럼 안날로부터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 고소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피해 당했고 범인이 누구인지 요 시점에서 알게 되긴 했지만 요때까지는 고소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불가항력적인 상태였다면 요 불가항력적 요소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뭐죠? 계산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불가항력이 뭐냐 해가지고 박스로 불가항력의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통념상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고소 능력이죠. 자, 이분이 피해를 당했고 알았지만 의사 능력이 없어요. 고소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이분 입장에서는 뭐한 상태죠? 불가항력인 상태니까 기간이 뭐죠?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회복된 때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야 그때 비로소 뭐죠?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14세 정도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은 지금 고소 능력이 없는 분이니까 이분이 피해를 당했고 알았더라도 기간이 시작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분이 담임한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음으로써 이해하게 됐고 고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요 불가항력이 요 시점에서 뭐가 된 거예요? 해소가 된 거니까 요때부터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직원입니다. 간통이든 뭐든 간에 직원인데 지금 이 간통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면 잘릴 것 같단 말이죠. 이것도 불가항력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는 불가항력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범인을 알게 돼야 되는데 범인을 알게 된다는 말은 범죄 사실을 알았다는 말과 다르죠. 다시 말하면 범죄가 있었고 범죄 사실을 알고 그리고 뭘 알아야지만요? 범인을 알아야지만 뭐가 되는 거죠? 기간이 시작되게 되는데 자 이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피해를 당했는데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알아봤더니 개똥이가 가해자인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개똥이가 가해자인 사실을 알지만 이름이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 개똥이라는 이름도 가명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요 기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범죄자다라는 정도의 특정할 수 있는 정도만 알면 알게 된 거지 그 사람의 주소나 또는 성명까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4원 해가지고 혼인무효 약치유죄가 나는 한번 읽어보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5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 여러 명의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대한 영향이 없다. 해태라는 말은 태만이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갑도 피해자고 을도 피해자고 병도 피해자예요. 근데 갑은 요 시점에서 범인을 알게 됐고요. 을은 요 시점에서 범인을 알게 됐고 병은 요 시점에서 범인을 알게 됐다면 고소기간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요때부터 시작될 것이 요 사람은 요때부터 시작될 것이고 갑은 요때부터 시작될 텐데 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때가 6개월이다. 이랬을 때 을과 병의 고소권도 없어지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의 고소권이 없어지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의 고소권은 뭐죠? 영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을과 병은 여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고소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핵심 판례가 나오죠. 자, 강간죄에 대한 고소기간이에요. 자, 형사법에서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렇게 고소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요거는 몇 년이라고 해놓고 있냐면 1년으로 해놓고 있거든요. 우리 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게 되면 뭐가 우선하냐면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형법의 범죄 중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이제는 고소기간이 6월이 아니라 뭐죠? 2월이 아니라 1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적인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동안 고소할 수 있지만 형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죄 등은 고소기간이 6월이 아니라 몇 년이죠? 1년으로 연장됐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전화비치 판결이죠. 그 다음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이 뭘 말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이런 얘기죠. 정확한 의미는 원래는 범죄 행위가 끝나고요. 그죠? 자, 원래 이제 범죄 행위가 있었어요. 그죠? 종료가 되고. 그리고 범인이 누구인지 사실을 알면, 요때부터 뭐죠? 시작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어떻게 해요? 범죄가 있었고, 본인이 알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뒤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범죄가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 뭐죠?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도 범죄가 어떻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그때는 그 시작점을 앞날이 아니라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가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범죄가 있었고 범인을 알게 되니까 앞날로부터 뭐가 돼요? 6개월이 되는데 만약에 이 범죄가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범죄라면 오히려 앞날로부터 범죄가 종료된 시점이 어떻게 더 나중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앞날이 아니라 종료된 날로부터 범행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 동안 기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이것도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한번 재미를 읽어보세요. 그죠?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에 대해서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정도요? 고소를 할 수 있을까 정도구나. 정도를 아는 정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맨 밑에 판례죠.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재산범죄. 예를 들어서 절도, 사기 이런 겁니다. 이런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친족 간의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친족 상도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스마트폰을 훔쳤어요. 그러면 절도기 때문에 일반인 같으면은 고소가 없더라도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와 아들 친족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친족상도라고 합니다. 우측에 맨 위에 보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는 친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를 친 사람이 사돈이라면 고소가 없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측에 첫 번째 판례 고소기간의 기산점 해가지고 언제부터 포괄일제의 고소기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행위인데 한 개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포괄일제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최후의 범죄 행위가
종료됐을 때 전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 그때부터 기산점, 시작점을 계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소기간이 기산점인데 요거죠, 그죠? 안날로부터 뭐예요? 6월인데 요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뭐죠? 계속되는 것이니까 그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 범죄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은 그 기간이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비친고죄 해가지고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우리가 뭐죠? 비친고죄. 이런 경우는 고소기간에 뭐가 없어요? 제한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죠? 뭘 당했을까요? 상해를 당했어요. 그죠? 상해를 당했으면 이거는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아무 때나 뭐 할 수 있어요? 고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은 언제요? 친고죄의 경우에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